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미국이 무역협상 결렬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캐나다도 대규모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 보복에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관세 전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불을 예고했죠. 네, 어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했죠.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로 와인과 유제품, 기계, 섬유, 시멘트 등이 이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오늘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불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카니 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Canada will match Washington's new tariffs dollar for dollar in order to protect Canadian workers, farmers, families, and businesses. We cannot accept what they've offered, and we will not give what they've asked. And I know there's other questions. 네, 카니 총리는 이 보복 관세가 다음 달 8일부터 발효될 거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은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양국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미국이 불공정하고 캐나다의 이익을 훼손하는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너무 적은 걸 제안했다며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캐나다인의 단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is the type of person that would steal your lunch money the first day. He'd steal the toque off your head the second day, and the third day he'd steal your running shoes. He is not to be trusted whatsoever. We need to stay united. 네, 캐나다의 보복 관세 예고에 미국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캐나다의 보복 관세 맞불 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캐나다만이 미국에 보복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moving forward with measures that respond to Canadian retaliation. Remember, as President Trump has introduced a trade policy to reshore American production and protect American jobs, two countries have retaliated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anada. 네, 또 캐나다와 새로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말해 당분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의 입장과 정반대로 이번 무역 협상의 결렬의 책임은 캐나다에 있다고 돌렸는데요. 캐나다가 항상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왔고 이번에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는 철강 관세와 자동차, 목재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 캐나다가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무역 협정도 이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 언론들은 이번 관세 맞대응으로 북미 무역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도 장 씨를 찾았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실종자 관리를 위한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미란 씨 사건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삭제한 정황도 파악해 A경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장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 때문에 대부분 지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 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의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쉬는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퇴직 경찰의 로펌 행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직군에서 제한 사례가 두드러졌는데 일반직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거나 경찰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법무법인 소개 글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로펌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펌 행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 심사 35건 가운데 27건, 77.1%가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동은 특히 변호사 직군에 집중됐는데 일반직만 따로 떼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난해 40%에 그쳤던 일반직 심사 통과율은 올해 7월까지 66.7%로 상승했습니다. 고위직 고문뿐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는 중간 직급에 경정, 경감은 물론 경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전체 직군 심사의 45%는 석 달 안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퇴직 직후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거 직장의 그 수사 정보를 활용하거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경찰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이른바 전경 예우 가능성에 대해 퇴직 경찰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에 한해 적용됐던 사건 문의 금지 대상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병폐로 지적되던 전관 예우 논란이 경찰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커진 권한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정치 공작에 책임을 지고 노웅래 전 의원과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신복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 전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한 그날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 의원의 행태를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사과하자 이 사건에 숟가락을 얹어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사법 방탄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을 방패 삼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법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차 임기 중반부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 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12.3 비상기업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전국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막을지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평가인데요. 무엇이 더 필요할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6년 전 5월 광주를 지켰던 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가 학술 행사의 외피를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는 5.18 왜곡에 악용됐다며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46년 전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에 항거했던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습니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의원은 학술 토론회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진숙 의원의 이른바 정면 돌파에는 5.18 민주화 운동법의 허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학문, 연구 목적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파고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법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규정했던 그 학술은 이런 식의 학술은 아닌데 학문이나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망언으로 관심을 끌어 돈이 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 그건 결국은 전국민 위자료 소송이다. 그러려면 집단 소송을 좀 일반화시켜라. 그간 국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등 민주화 역사 계승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은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센터에 비자금 흘러 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의 설치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대낮에 주택가 인근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기도 해서 시민들은 실탄이 든 총인 줄 알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12일 오후 4시 5분쯤 한 남성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합니다. 어디를 겨냥해서 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빵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는 주머니 그 옆쪽에 그 총집에 허리춤에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살 따라가고 있거든요. 주택가 인근에서 산책 중 총성과 함께 총을 든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1km가량 해당 남성을 추적했고 남성은 약국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스총.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성이 들고 있던 총은 가스총. 피의자는 이곳에서 행인들을 향해 앉아 실제로 3발의 가스총 실탄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발 중 2발은 불발됐고 1발만 제대로 나갔는데 신고자가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당시 해당 남성이 강변 산책로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며 신고자가 남성 근처에 가자 실제로 자신에게 총구까지 겨눴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올라와 봤어요. 근데 정말 총이더라고요. 그 총을 확인하고 좀 아차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는 것처럼 돌아서 왔는데 정말 총으로 저를 올라오는 동안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해당 남성은 신고자가 지나가자 곧장 자리를 떴는데 신고자가 남성을 끝까지 따라가 경찰이 남성을 붙잡는 걸 도운 겁니다. 총을 발사한 곳이 학교와 주택가 바로 앞 산책로인데다 과거 불법 개조한 가스총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던 만큼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주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해당 남성은 80대로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 가스총이 잘 나가는지 테스트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유명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 변장을 한 채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위장을 한 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수 송지은의 남편이자 유튜버 박위가 최근 KTX 이용 도중 벌어진 낙상사고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를 하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박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미라클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위는 자신의 채널에 최근 KTX를 이용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경사로 위에 올라가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이 바퀴가 탄 휠체어 바퀴가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박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면서 공손하게 사과하셨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사고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은 지나치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차량이 2,000대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 재개발 매립지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차에는 토사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겉은 물론 내부도 흙 범벅이어서 침수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도 눈에 띕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통영을 휩쓴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들이 폐차되기 전 잠시 보관돼 있는 겁니다.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아니. 버리는 게 나을까? 다 폐기해야 될 것 같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차를 폐기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거를 저렇게 손 쓸 수도 없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스럽기도 좀 하기도 하고 아까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차량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2,000여 대. 폐차장행을 기다리는 임시 보관소내 차량도 700대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거제 지역 침수차만 있는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통영 지역 경찰 순찰차도 보관돼 있습니다. 추정되는 전체 침수 차량 피해액도 최소 145억 원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같은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이른바 자차 담보에 가입하고 단독사고 특약까지 맺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인 대물 배상만 들었다면 자기 차량 침수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도 수리를 좀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차량 상태를 안내드리고 수리보다는 폐차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여기에다 차량 결함이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명진입니다. 네, 집중호우는 지나갔지만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우 피해 지역의 감염병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범람했던 물에 젖은 식품과 식기 등은 식중독과 A형 간염 등을 옮길 수 있어서 폐기하거나 철저히 살균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삽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찬 물에 1년 동안 팔기 위해 저장해뒀던 건어물은 그대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많이 젖은 것은 저는 갖다 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펴봐야 알겠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물 젖으면 건어물은 안 좋거든요. 말려도. 학교 급식실은 물과 함께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는 데만 수십 명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실을 청소하고 새 식기도 구비해야 하기에 당장 학생들의 점심을 지을 순 없습니다.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그 뻘을 장비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폭우가 휩쓸고 간 뒤 더위는 감염병을 창궐하게 합니다. 폭우 뒤 습한 환경 속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 두세 시간 만에 식중독균은 100배 늘어납니다. 특히 침수됐던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수가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이 묻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염된 물은 살모넬라균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표면을 전용 세척제로 잘 씻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번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빗물이 범람했던 지역에선 약수터물이나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환 시장 개입과 일본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로 올리면서 저금리 조달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경계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조달해 고금리 통화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전략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엔화 약세와 낮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이 어제 북극 항로를 통과해 유럽을 거쳐 돌아오는 첫 시범 운항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선박인 펜스타 아크로우가 어젯밤 9시 반 부산 신항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타 아크로우는 북극해 약 6,400km를 통과해 영국 펠릭스토우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0월 5일에 부산 신항으로 귀환할 예정으로 편도로만 약 13,000km, 45일간의 장거리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 선박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 운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이틀째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차역과 쇼핑센터 등 민간 시설이 잇따라서 공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물류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오데사의 한 기차역이 깨진 유리창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열차 운행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남부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전날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가 2차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 넘게 다쳤으며 건물 상당 부분이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실종자도 아직 여러 명 있습니다.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в відбій, я поїхала звідти, від'їхала там буквально десь на кілометр, вийшла з автівки і просто впала на землю і сиділа, плакала.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고 러시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오존의 물류 창고도 공격받았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면서 전선에서 떨어진 도심까지 민간인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당 행사에 참석해 다음 달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가 국가 안정과 체제 성숙, 외부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적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키이우 정권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을 자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 선거는 다음 달 18일에서 20일 치러집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건 이란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미국 유타주의 공청회 현장에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주변 환경까지 다 파괴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So I'm looking you in the face with all the mama bear fury that I can muster and demand that you deny this proposal. 유타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Because my two children are actually thinking about moving to the Fort Worth area because they cannot afford the rent here.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까지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데이터 센터 옹호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Because the jobs are enormous and the money paid, the taxes paid are just enormous. And if you don't take it, you're going to be left behind because there are plenty of places that want it.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데이터 센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jacking up our utility bills. We have to stop data centers from using up all our water. 특히 보수층 분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중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이란 전쟁이 아닌 인공지능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애니메이션 전시회에서 웹툰 등 한국 콘텐츠가 뉴요커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뿐 아니라 예술로도 영향을 확대해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다양성을 선보이며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최대 애니메이션 전시회 아니메 NYC 2026에 드래곤볼과 슈퍼마리오, 원피스 등 일본 애니메이션 골수 팬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I love this environment. Like it's so much fun being around fellow nerds. Like I'm a big nerd. Like seeing all of our animes come to life and stuff. It's like it's so much fun. 이 자리엔 태피툰을 비롯한 한국의 웹툰 등 K 콘텐츠도 소개돼 뉴요커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웹소설로 시작해 웹툰 등으로도 제작된 나 혼자만 레벨업과 재혼 황후는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일본 콘텐츠는 마니아층을 토대로 한 깊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K 콘텐츠는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넓은 다양성으로 팬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K-팝 중심이던 K 콘텐츠 열풍은 R&B와 인디락 등 다양한 장르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But in order for it to have sustainability, I think we need to showcase more Korean music that's in different genres like rock, hip-hop, R&B, jazz. 이제 K 콘텐츠의 인기는 대중문화를 넘어 예술 영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념 미술, 현대 미술의 고장인 뉴욕에 와서 좀 더 한 번 더 관객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에 발맞춰 오는 10월 북미 최대 규모의 팝컬처 축제 뉴욕 코미콘에선 K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국관이 운영됩니다. K 뷰티, K 푸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K 콘텐츠의 영역들이 한 번에 뉴욕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과 미팅과 또 협의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과 이란 전쟁이란 악재 속에서도 K 콘텐츠는 연관 산업의 대미 수출을 견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확산하는 K컬처의 열기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300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에 나섭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중국 국가시장관리 총국이 전기차 문 매립형 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테슬라가 차량 약 3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와 비상용 수동 개폐 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매립형 전동식 손잡이가 장착돼 있는데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력이 끊길 경우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술 이후 암의 재발과 전이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항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모더나와 MSD의 맞춤형 암 백신 인티스메란 오토진이 흑색종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습니다. 이번 임상 성공은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꼽히는 이른바 암 백신이 대규모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세계 첫 사례입니다. 완전 절제 수술을 마친 고위험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인티스메란과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를 함께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투여군에 비해 재발 없이 생존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폐나 간 등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위험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새로운 안전성 문제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So that's a big deal. This is a randomized phase 3 trial of a novel agent, and it seems to be a positive trial. And in general, those types of agents get approved by regulatory authorities. 환자 종양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분석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만 정확히 공격하도록 훈련시키는 원리입니다. 수술 직후 미세 잔존 암 세포를 미리 사멸시켜 재발과 전이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마다 약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특성상 엄격한 샘플 관리와 유통망 구축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흑색종 3상 성공은 향후 폐암과 신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나아가 투여 편의성을 높인 국내 기업의 피하 주사 재형과의 후속 병용 전략에도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앞당긴 이번 성과는 암을 완치 가능한 질환으로 바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100m 달리기 기록이 결국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 깨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봇 석대가 100m 경주를 벌입니다. 출발은 살짝 어설펐지만 갈수록 속도가 붙습니다. 티엔저 팀이 9.39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9.58보다 0.19초 빠른 것입니다. 제2회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개막날 100m 예선에서 나온 속력입니다. 人类来说，这种运动非常常见，真的那种由机器人做到，甚至那个反正感觉很。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기록도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 앞선 테스트에서 9.31을 찍은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만든 이 로봇은 전에도 21km 하프 마라톤 코스를 50분 26초에 완주해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승했습니다. 腿的长度也加长了那个10厘米，更大的步幅来提升它的一个速度。关节模组做了一个更大的一个提升，它的扭矩啊，包括它的极致的响应速度。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유니트리가 지난 17일 공개한 로봇 슈퍼맨은 초속 12.66m로 우사인 볼트의 초속 12.42m를 넘어서며 이 같은 신기록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400m 경주에서도 사람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중국 텐궁 휴머노이드 로봇은 39.7초로 예선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문은 남아공의 웨이드 반 니커크가 세운 43.03초가 최고였습니다.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도 인간보다 40cm 이상 더 날아오르면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16개국 666개 팀 2,000여 대의 로봇이 51개 종목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수많은 기록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고물가와 등록금 부담 속에 단돈 1,000원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대학생 1,000원 매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경기 북부 지역 대학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라면과 즉석밥, 통조림, 휴식까지 간단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를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는 대학생 1,000원 매점입니다. 시중 가격은 10,000원 안팎이지만 학생들은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작됐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인원 수가 7,100명가량 됐고요. 총 판매한 물품은 28,000개 정도 됩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이 1,000원 매점을 통해 가지고 삶에 좀 부담감을 좀 덜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아주대와 유한대, 경기 북부의 경복대와 농협대가 새로 참여하면서 운영대학이 6곳으로 늘었습니다. 남부권에서 북부권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처에 자취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필품을 좀 더 주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뿐만 아니라 식비도 많이 이제 부담돼서 그런 케이스도 많았고, 운영비는 전액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마련됩니다. 경기도와 6개 대학,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사회복지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민간과 공공 다양한 영역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좋은 뜻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좋은 과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천원 매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 대학과 민간 협력 재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제주도가 10년 넘게 이어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미 현장에 정착된 제도를 바꾸는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제주뉴스 문수희 기자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들고 분리배출에 나섭니다. 이날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요일을 놓치거나 정해진 날까지 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을 막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요일별 배출제. 10년 넘게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분리해서든 요일별. 안 그러면 막 짬뽕으로 갔다가 아무데나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일별 해줬지. 해야 되는 요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배출을 돕고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지금의 요일제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엉망이지. 안 되지. 지금 밖에 하는 것도 사람 안 지키면 엉망이고 그다음에 지켰으니까 조금 낫지. 이것도.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쓰레기 배출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이 아니라 언제든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성곤 지사의 공약에 따른 겁니다. 시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요일별 배출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시 배출제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다만 10년 넘게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제도를 다시 바꾸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급격한 그 쓰레기량의 증가라든가 재활용률의 저하, 그리고 이제 수고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적 비용 증가와 함께 그동안의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되는 상시 배출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넘게 정착된 배출 체계를 바꿀 경우 재활용률을 유지하면서 수거 현장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2일 산마리노 공화국과 이탈리아 동부 도시 리미니를 방문해 평화 메시지를 설파했습니다. 교황은 리미니에서 열린 가톨릭 문화축제에서 빈곤과 불평등, 전쟁, 환경재앙의 근원에 있는 부당한 권력 구조를 드러내자고 말했습니다. 또 이윤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노동을 해방하고 기술 발전이 파괴적인 것이 될 때마다 무장 해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기독교인이라면 적이란 있을 수 없고 평화는 만나기 좋아하고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는데요.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오늘도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서도 절기와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됩니다. 강원 일부와 충청에는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고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양은 5에서 40mm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2.7도로 선선한 편이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광주가 26도, 여수 26.5도, 부산 26.9도로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33도, 청주 35도, 그리고 전주와 창원도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